으로서 100명 중에서 뭐 97명이 이쪽 소리가 더 매혹적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실험이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 세 사람이 뭔 소리냐, 나는 이쪽 소리가 더 좋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 그 판단을 억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음악은 과학도 아니고 법학도 아닙니다. 유권 해석을 누군가 내려서 이게 진리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음악적 의미다라고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이 소리가 더 매혹적인 소리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갖고서 또 다른 매혹의 가능성을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음악이라는 것은 예술이죠. 물론 그 예술 밑바닥에는 과학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답변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 강의 주제랑 좀 살짝 벗어난 질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음악은 감정의 언어이고 감정은 현실로부터 추상될 수 있고 전염될 수 있으며 조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고 따라서 비판적으로 음악 듣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들으면서 제가 평소에 되게 남북 통일에 관심이 많아서 저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딱 북한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사실상 이게 걔네들 애국가는 대외적인 행사에서만 쓰이고 그 비공식 애국가는 걔네 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노래가 한 열에 9은 거진 그 수령 일가와 당을 찬양하는 그런 걸로 되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많이 악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랑 지금 걔네랑 이 사고의 이질감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음악 문화의 차이,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서야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요. 제가 듣고 싶은 건 통일 이후에 지금까지 음악이 되게 지금까지는 되게 갈라놓는 역할을 많이 했다면은 통일 이후에 우리가 이제 평화와 민족적 동질감과 그런 거를 위해서 저는 음악이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아니요, 다 맞는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음악이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을 더 넓히는 데 현재 작용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 좁히는 어떤 음악적인 어떤 조치들, 정책들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죠.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물론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음악이 뭐 과거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부터 음악이 그렇게 정치나 사회 현상에 사람들의 어떤 심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음악을 좀 가려서 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철학자들도 하셨고, 그래서 뭐 제가 뭐 가려서 들으라 저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들으실 때마다 이렇게 뭐 비판적으로 좀 들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요즘 수업 들으면서 말씀하신 게 음악의 역사나 아니면 그 선율의 지배당해 왔던 그 나신 것들을 복원하자라는 의미를 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주변부에 있던 또 사회적인 것들이 같은 시점에 이렇게 동등한 노합으로자 하는 그런 시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랬을 때 그 전에는 이성으로 이제 억압되어서 감정을 해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한번 감성으로부터 그 지가 인식을 얘기하시는 것이 약간의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좋은 질문이거든요. 일단은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을 사실은 진리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극단적인 상대주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근데 이제 얼핏 안 그러면 그런 좀 방향성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 선생님께서 기존 바닥의 철학적인 베이스가 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을 좀 들으면서 그렇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느 한쪽에만 억압이 있고 다른 쪽, 어느 한쪽만 허용하고 다른 쪽은 억압을 하는데 이쪽도 허용하자라는 의미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맥이 다 있을 수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주의를 굉장히 뭐랄까 아주 이렇게 급진화시킨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진리를 의심을 하고 진리가 좀 과연 있을까? 더 나아가서 인간이 세계를 인지할 수 있을까? 인간의 세계 인식 가능성 자체를 좀 회의하는 분들도 그분들 중에서는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밑바닥에 깔리는 건 뭐냐면 굳이 철학적인 입장을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는 비판적 실제론자입니다. 최근에 그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그런 그 특정 철학의 한 경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비판적 실제론에 제가 철학 쪽에서는 그쪽에 가장 좀 매혹을 느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비판적 실제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나 생명체가 세상을 인식을 기본적으로 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인식을 하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불완전하게나마 할 수 있고, 따라서 인간과 생명체의 세계 인식은 나름대로 타당하다라는 거죠. 이게 비판적 실제론이 얘기하는 바고요. 비판적 실제론이 왜 맞을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세계를 제대로 세계의 실체를 파악을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원숭이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서 이쪽까지 저쪽까지로 건너뛰어야 되는데 저쪽에 가지가 없는데 가지가 있다라고 환상을 갖습니다. 그런 환상을 갖고 판타지를 갖고 있는 낭만적인 원숭이는 떨어져 죽는다는 겁니다. 그 떨어져 죽은, 그러니까 실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원숭이의 자손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세상을 불완전하게나마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려고 노력했고 그 노력에 어느 정도의 보상이 따랐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어쨌거나 불완전하게나마 세상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른바 비판적 실제로는 조금은 진리에 가까운 그 철학적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런 관점에서 음악이 인간에게 무언가 유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실험할 수 있고 다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제가 제 책에서 어디선가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면서 그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리들로 만들어진 음악이 우리 인간에게 모종의 유익한 어떤 것이어야 한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이 책에서 풍기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끔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판적 실제론하고 또 제가 조금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게 이제 진화론하고 진화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화되어지고 있고, 음악도 그렇고 인간의 어떤 음악이나 인간의 여러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진화되어지는 인간의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이 음악을 설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막상 그런 얘기는 아주 드물게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다음번에 또 다른 책을 제가 쓸 수가 있다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음악이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동시에 음악의 어떤 모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가 제공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약간의 어떤 제약을 그런 갖고 있는 사람이죠.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질문하기 전에 제가 주제 넘치면 아까 저 앞에 분 말씀하시는 그 남북 간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 TV에 보니까 탈북자들이 나서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소녀시대도 이미 다 들어가 있고 한국 가요가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큼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질문은
저는 그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예. 있는데 선생님 책에서 이 그 표지에 그 선생님 양력이랑 이렇게 딱 적힌 부분에서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보면 현재는 근대적 작곡가의 마음을 보편적인 인간 마음의 일부로 보고 그 마음의 작동 방식, 그 진화적 기원, 그 마음에 작용하는 생물학적, 사회적 제약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예. 있는 부분이 되게 흥미가 갔는데요. 예. 현대적 작곡가의 마음이라고 명명할 만한 예. 작곡가의 마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의미로 이것을 쓰신 것인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작곡가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 얘기. 그 문장은 제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주제인데, 인간의 마음이 작곡가의 마음이고 작곡가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작곡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작곡가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요. 결합을 해서 만들거나 깎아내려서 만들거나, 낮은 수준의 어떤 그 레고 같은 걸 하나씩 연결을 해서 건축물을 만들죠. 아파트를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낮은 수준에 있는 어떤 벽돌을 하나하나 연결을 해서 만들잖아요. 선율을 만들어내는 것도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합의 원리고 결합적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결합적 마음은 작곡하는 마음의 작곡의 영역에서 그렇게 선율을 결합한, 음들을 결합해서 선율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반면, 건축가에게는 이 벽돌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 쪽으로 이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대한 복잡한 것을 깎아내려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죠. 조각가. 제 책에서 그 2장이던가 리게티라는 작곡가를 다루는 부분에서 소개를 아마 해드렸을 겁니다. 그 조각가의 마음과 건축가의 마음. 건축가의 마음은 제가 방금 소개해드렸던 것이고, 조각가의 마음은 거대한 돌을 이렇게 저렇게 깎아내려서 원하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곡가의 어떤 음악의 영역에서 작동하는 마음이 음악의 영역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곡가가 음악의 영역에서 작동시키고 있는 그 어떤 마음은 다른 분이 다른 분야에서도 작동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근데 그 주장을 이 책에서는 그렇게 전면화시키고 있지는 않고, 그 방금 읽으신 것처럼 제 다음의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작곡가는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고, 인간은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언제 만들어졌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인간의 마음이 20세기에 만들어졌다, 혹은 17세기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수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고프다거나 또 졸리다거나, 이것도 다 마음작용인데, 졸리거나 배고프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증오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작용인데, 이런 마음작용이 20세기, 19세기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만 년, 수십만 년 전에 이미 있어 왔다는 거죠. 우리네 조상들, 호모사피엔스 더 나아가서 호모사피엔스의 조상이 되는 어떤 또 다른 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호미니드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그 인간종, 호모 에렉투스라든지 호모 하빌리스라든지 이런 종들도 이미 그러한 우리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현대인의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그 설명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은 진화심리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진화심리학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덧붙이면, 진화심리학자들도 사실은 또 부류가 달라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20세기에 와서 혹은 19세기, 18세기에 와서 전혀 인간 마음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극단적인 분들이 있는 거는 뭔 소리냐, 18, 19세기, 20세기에 지금 이 순간도 진화되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에 조금 더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십만 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도 변화되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작곡가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음악 작품을 이해하는 것은 그 음악을 쓴 작곡가의 마음을 읽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음악 감상은 인간 이해의 그 봉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강의 들으니까 음색이 됐던 음악이 됐던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이로 인해서 음반을 팔고 가수가 노래 부르고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만 또 다른 시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0년 전 정도부터인가요? 음악 치료라는 거 심리치료까지뿐이 아니라 보험치료까지도 뭐 된다고 해서 유수의 대학들이 막 그런 거 했는데 교수님들 설마 뭐 거짓말로 돈 버는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제가 들을 때는 아주 황당한 얘기지만은 그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뭐 의료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인간에 미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고, 그렇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작품을 만들어내고 지금 작품을 만드는 음악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품 만들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하는데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의사처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격을 취득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조류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거 갖고 무슨 뭐 특별히 변화된 거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음악 치료 쪽으로 최근에 이제 많은 연구가 있고요. 숙명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이런 쪽에 음악 치료 대학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음대생 학생들이 이제 들어갈 때는 피아노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던 친구들이 이제 졸업하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치료 대학원을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료 쪽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쪽으로 나온 책들을 또 어느 정도 읽고, 그래서 치료가, 음악 치료가 가능한가, 그것이 정말 학문적으로 가능하고 실제적으로 치료 효과를 보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약간의 유보 조치를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치료라고 했을 경우에는 영어에서 치료는 트리트먼트인데 사실 음악 치료라는 그 학문에서 그 치료는 테라피거든요. 테라피는 트리트먼트 치료가 아니고요. 치료를 할 수 있는 주체는 한국의 법에 의하면은 의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들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분들이 음악 치료는 물론이거나 물리치료, 뭐 화해치료, 미술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치료라는 용어를 되게 불편해하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런 불편한 느낌은 저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고, 다른 한편으로 또 치료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정확한 정답은 잘 모르겠고, 다만 음악이 치료 효과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어떤 질병에 1:1 대응시킬 수 있는 것처럼, A라는 약과 A라는 질병이 1:1 관계로 대응이 될 수 있는 것처럼 A라는 질병에 베토벤의 무슨 음악이 딱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이 어떤 증상의 치료를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제안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입력해 줄 수 있는 음악 혹은 소리 중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광범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것들을 들려드리되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라 이러면서 치료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는 보통 우리가 감기약을 먹을 때 나는 감기 꼭 낫고 말 거야 라고 감기약을 먹지는 않죠. 그런 의식 안 하고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약이 낫잖아요. 근데 음악 치료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서 이렇게 음악과 함께 하면은, 그런 음악과 함께 하는 경험이 치료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그러한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치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음악이 분명하게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억들이 다 복원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남아있는 기억을 더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서 빈약한 자아감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고 조금 살찌우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치료하는데 음악이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직업과 개념의 그런 지점에서 합리적인 직업을 여러 가지 설정을 해놓으시고 선생님은 이제 내일 이어질 강의에 대한 밑밥을 많이 타신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첫 번째 내일 지원하는 스태프분의 내용을 설명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르적인 것보다 비판적 음악 듣기라는 어떤 거를 하기 위한 일반인들이 실천하기 위한 사실 소녀시대의 음악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이게 그렇게 아름답게 안 느끼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 다양성을 인정을 하지만 딱 음악을 들었을 때 먼저 화성하라고 생각을 내고 이거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 거지? 이거 어떻게 내가 느껴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그거를 좀 넘어서기 위해서 정말 쉬운 방법으로 어떤 생각에 정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의 삶의 지점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2편에 이제 쓰실 거라고 이제 유명해서 지나신력 같은 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지점들에 갖게 된 어떤 경위? 그러니까 학자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봐서 이런 관점과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도달했다라는 걸 간단하게 좀 느끼시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운드 아티스트라는 소리를 되게 듣기 싫어하시고 자신이 실험음악가라고 들리고 싶어 하신다던가 이런 하는 목적이 음악사 속에 사라진 정말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음악가를 알리고 싶어서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다 목적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명적인 경위, 지점을 발견하실 때 경위를 좀 말씀해 주셨어요.